2, 3, 4. 전국구. 단 하나의 정통 정치 팟캐스트 정봉재 전국구 시작하겠습니다. 장관님이 오신다는 걸 미리 좀 고지했으면 더 많이 왔을 텐데. 네. 웬 장관? 아, 뭐라고 불러야 돼요? 유 작가. 유 작가.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 포토블 포털. 안녕하세요. 최강욱입니다. 예. 저기 일어나는 사람들이 최강욱 팬카페예요. 3명. 이제 오늘은 1명으로 줄었네. 자, 그리고 오늘 함께 하실 분, 유시민 전 장관, 유 작가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유, 예. 반갑습니다. 예. 공개 방송 모처럼 하시죠? 예. 요새 제가 뭐 밖에 잘 안 나와가지고, 예. 요즘 썰전 하시고. 그거 빼면 그 녹화하러 갈 때 월요일 빼면, 예. 그냥 작업실에 일주일 내내 계속 글만 쓰시고. 그런 지금 팔이 탈이 나서 못 쓰고 책만 읽어요. 네. 글을 쓰기 위해서 읽어야 될 책. 아, 그럼 오늘 여기 오신 분도 사인은 못 해주시네? 글씨는 못 써요, 지금. 사진만 찍고. 예, 지금 자판도 못 치고. 예. 장애 등급을 신청하셔가지고 보건복지부 혜택을 좀. 일시적인 거라. 알겠습니다. 전국구 애청자분들과 진도 팽목항을 방문합니다. 2월 26일 일요일, 당일치기로 다녀오는 행사인데요. 지금 거의 다 모집이 됐고요. 40명 추가로 모집합니다. 2월 26일 오전 8시 광화문에서 출발하고 회비는 3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구 홈페이지 imtv.or.kr, imtv.or.kr이나 세월호 가족지킴이 홈페이지에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구 홈페이지 imtv.or.kr에 들어오시면요. 한 줄 통신 시사 서비스가 있는데요. 매시간 서너 번씩 시사 속보를 간단하게 전해주는 유료 서비스입니다. 신속한 정보를 요구하는 요즘 같은 때 매우 의미 있는 서비스니까요.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월 10,000원 유료 서비스입니다. 전국구 공개방송 안내입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8시 청담동 89-10 벙커에서 공개방송 있고요. 방송도 즐기시고 커피, 식사, 술도 함께 할 수 있는 목요일 저녁 8시 전국구 공개방송에 많은 참석 바랍니다. 그리고 청담동 벙커 대관문이나 하우스 웨딩, 결혼식 문의, 그리고 전국구 광고 문의는 02948-1519, 02948-1519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엄마! 가글 했는데 입에서 뭐가 나왔어! 그거 올리덴탈 체크 가글이라 그런겨. 지금 쓰고 있는 가글 사용 후 확인해 보셨나요? 무색소, 무알콜, 무계면 활성제의 올리덴탈 체크 가글은 쉽게 나온 입안의 이물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엄마! 가글 했는데 입에서 뭐가 나왔어! 그거 올리덴탈 체크 가글이라 그런겨. 지금 쓰고 있는 가글 사용 후 확인해 보셨나요? 무색소, 무알콜, 무계면 활성제의 올리덴탈 체크 가글은 쉽게 나온 입안의 이물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정봉주의 전국구, 여러분의 고마운 후원에 늘 감사합니다. 꾸준히 우리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러분의 고마운 후원 덕분입니다. 조금이라도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늘 똑같은 자세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정봉주의 전국구 후원 안내입니다. 팟빵 전국구 홈페이지 자발적 유료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정기 후원 1877-1828 1877-1828로 전화 주십시오. 항상 여러분의 후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껍질째 먹을 수 있는 새콤달콤 우리 농장 사과입니다. 참 자연을 생각하고 가족 생각하고 돈은 안 되지만 땅에 대한 생각,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해바라기 사과, 햇볕 맑은 사과, 그게 자연의 이치지 뭐. 새콤달콤 우리 농장 사과입니다. 아주 손톱보다 작은 크기의 알갱이, 그게 가을이 돼서 빨간 사과가 됐을 때 그렇게 해서
보낸 사과도 맛있다는 거예요. 밭에 나가서 일하면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줘요. 받는 사람들한테도 그런 행복을 전하고 싶거든요. 사과 좋아요. 사과는 정말 좋아요. 검색창에 새콤달콤 우리 농장을 검색하세요. 풍성교 2017년 새해 선서. 하나, 풍성교를 통해 머리가 났다는 주장을 절대 신뢰한다. 둘, 눈팅만 하지 말고 풍성교를 즉시 실천한다. 셋, 반드시 풍성해진다. 풍성교 실천하여 젊은 자신감 되찾아오자. 이번에 국가란 무엇인가 개정 심판 2017년. 이게 그 초판이 언제 나온 거예요? 원판이? 2011년 예. 3월에 예, 초판을 냈던 건데 예. 뭐 그때는 이제 각하 예. MB 각하가 있을 예. 때여서 막 아내 아들 일을 막 할 때였잖아요. 예. 뭐 4대강 이런 거, 뭐 부자 감세 이런 거. 그렇죠. 그 사람 일 너무 많이 했어. 근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 나쁜 짓 한 건 별로 없어. 해야 될 일을 안 한 게 문제였지. 그래서 이게 상황이 달라져서. 예. 아, 이제 국가란 무엇인가 다시 써야겠다. 예, 그래서 이게 좀, 시류에 안 맞다. 그 현재 상황을 좀 반영한 분위기도 그렇고. 예. 그래 손을 좀 봐서 냈고요. 예. 초판을 이미 구입하신 분들은 절대 이 개정심판을 구입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별로 안 바뀌었나 보죠? 네, 뭐 본질적인 내용은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초판 개정판을 다 읽어본 독자로서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상당한 부분에 읽는 구조, 그러니까 문장 구조가 훨씬 매끄럽게 됐고요. 근데 최순실 얘기가 등장한다는 게 이제 결정적인 차이예요. 개정판과 초판에. 아니,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미친 사람들이죠. 그걸 왜 다 읽어? 아니, 이제 우리 유 작가님 온다고 전화를 해갖고, 그랬더니, 책 받았어? 그랬더니, 받았어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이거, 어제 전화했는데, 이거 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 다 봤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난 이제 전 것 안 본 줄 알고, 그래서, 이번 거, 그럼 차이를 어떡하지? 그랬더니, 전에 것도 봤고, 이번 것도 봤어요. 그러는 거야. 나는 이 책이 무지하게 많이 오거든요, 책들이. 예. 온 책을 보는 사람을 처음 본 거야. 아니, 저는 무지하게 많이 오는 게 아니니까. 나는 깜짝 놀랄 순간에 한 번씩 오는 거지. 아니, 유 작가님 직접 사인을 해갖고 보낸 거 아니에요? 글쎄요, 예. 놀랬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하나 왔겠거니 하고 봤더니 딱 넘겨보니까 내 이름까지 써있고 막 그래서. 예. 깜짝 놀랐죠. 진중권 교수는 요즘 좀 만나요, 안 만나요? 통 못 보죠. 그래요? 예. 저하고 방송을 같이 하는데, 무척 샤이하대. 오프라인에서는 좀 샤이한 편이지. 그러니까 저도 오프라인에서 만나가지고 기존의 이미지하고 달랐던 분이 예. 대표적으로 진중권 선생하고 노회찬 대표님. 샤이해요? 노회찬 대표님도 의외로 말씀이 없으시고 1대1로 그냥 앉아있으면. 그래요? 재미도 좀 별로 그래요. 없고. 예, 노잼이야. 핵노잼. 핵노잼. 진짜 희한해. 근데 이제 꿀잼이라 해야 되는 이어야만 하는 순간, 예. 그때는 또 꿀잼이 되는 거지. 그게 노회찬 그렇죠. 대표의 특징이지. 예. 진중권 교수 난 깜짝 놀랐어. 전에 이제 정치 카페 하실 때 네. 정치 카페 마지막 회에 제가 갔었죠. 아니 마지막 회는 아니고 하여튼 거의 끝날 무렵에. 네. 근데 거기서도 조금 이미지가 무척 막 이렇게 공격적일 줄 알았어요. 진중권 선생이요? 예. 네. 근데 안 그러더라고. 네. 우리도 끝나고 우리는 녹화를 많이 해요, 그거를. 한 4시간, 5시간 뜨는데, 뜨고 나서 또 술을 또 한 4시간, 5시간 먹어. 그 외부자들? 예. 네. 그러면 이제 새벽 5시까지 먹어요. 근데 진 교수는 방송이 끝나면 가. 루비 때문에 가야 돼. 루비 때문에 가야 된다고. 봐야 고양이 봐야 된다고. 애묘인들은, 나 특이한 사람이야. 아니, 지금 노유진의 정치 카페 이후로 지금 팟캐스트에 처음 출연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예. 아니, 그때 탄핵되기 직전에 그 국회 앞에서 한번 스페셜로 공개방송. 네, 그거 노유진 그거 한번 한 거 빼면. 그건 번외로 하신 거고. 그것도 네. 역시 노유진이잖아요. 그렇죠. 진짜 오랜만에 나들이 하신 거네요, 그러면은? 원래 보면 텔레비전에도 그러잖아요. 예. 무슨 예능 프로 이런데 갑자기 배우가 나타났다. 예. 이러면 되게 그렇죠. 영화를 영화 찍었거나 아니면 한동안 좀 부진의 늪에 있다가 재기를 해서 예. 뭐 작품을 새로 한다든가 이럴 때 나오잖아. 예. 저도 이제 이 국가란 무엇인가 이 책을 개정 써서. 심판을 낸 걸 빙자해서
전국구 나들이 한번 전국구 하고. 나들이 한번 하는 거죠. 예. 봉도사도 보고 싶고 최변호사도 보고 싶고. 예. 알겠습니다. 요즘은 그 옛날 예능 스타들, 예. 가수들 뭐 이런 사람들 복면가왕으로 많이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제기를 하고. 옛날에 뭐 마약 스캔들이나 동영상 그렇죠. 유출됐거나 그래갖고 못 중국에서 나왔던 촬영하다가 분들. 활동하다가 왜 개정판을 냈어요? 근데 진짜로 이때 그 초판 나왔을 땐 책 많이 팔렸어요? 뭐 좀 팔렸어요. 이게 참 운명이 기구한 책인데 예. 이 책을 쓴 기간은 2010년도였어요. 제가 국민참여당 대표를 하고 있을 때 그렇죠. 예. 그 와중에 도서관에서 국회 도서관에서 책을 한 100권 대출 받아가지고 그거를 뭐 기차에서 승용차에서 비행기에서 읽고 다니면서 1년 동안 그렇게 메모해서 쓴 책이 이 책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또는 뭐 옛날 옛적부터 위대한 철학자들이 이 국가에 대해서 뭐라고 했나 예. 이런 걸 좀 이제 정리를 해서 책을 낸 건데 그게 초세본이 그때 3월인가 나왔는데 2011년 예. 책이 잘 나갔어요. 초세를 3만 부를 찍었는데 건방소진이 됐어. 그런데 그때가 4월 10 며칠인가 그 김해 재보궐선거 예. 그 터널 디도서 있었던 그렇죠. 그거 이제 50.5 대 49.5로 졌잖아. 내가 밀었던 후보가. 이봉수 후보. 후보. 예. 네. 그거 선거 치고 갑자기 책이 판매가 완전 부진해져 버렸어. 그때 이쪽 우리 민주당 쪽은 그 김경수 후보가 나갔고. 안 나갔지. 김경수가 드랍하고 이봉수 후보가. 이봉수 후보가 이제 맞아. 민주당 김진엽 후보하고 예비 경선을 해서 여론조사에서 이겨서 본선에 대표 선수로 나갔는데 1% 차이로 진 거지.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국민참여당이 굉장히 타격을 입었고. 그랬었죠. 네. 그리고 나도 개인적으로 타격을 입었고 책 판매도 확 내려가서 그 뒤에 그런 일이 뭐 있었구나. 아주 안 나간 건 아니지만 조금씩 몇 년간 책이 안 죽고 이게 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돌베개 출판사 사장님이 그냥 죽이기에는 좀 아까운 책 아니냐. 그래서 좀 정치인으로서 발언한 거 그런 건 지금은 정치를 안 하니까 조금 정리하고 지식인 입장에서 쓰는 걸로 좀 보충을 하고 그리고 6년 동안 달라진 정치 상황이나 이런 것도 좀 반영을 해서 개정판을 내보자. 그냥 이렇게 두기에는 좀 아까운 책이다. 그래서 이제 작년 연말에 12월에 한 달 반 정도 작업을 해서 이제 새로 낸 거죠. 그러니까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터지고 난 다음에 그렇죠. 작업한 거죠. 작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상황에서 정말 국가란 무엇인가 한번 좀 되돌아보자. 이런 판단이 좀 있었던 거죠. 그렇죠. 사실은 국가의 존재에 대해서 시민들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된 어떻게 보면 민주화의 최초 정권이잖아요. 이게 국가냐 이렇게 막 손편을 그렇죠. 들고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 국가가 뭐 이래 뭐 이런 게 있어서 이제 이럴 때는 우리 먹물들은 예성현의 말씀을 살펴보잖아요. 그 여기 보면 국가에 대해서 한 칼씩 했던 분들 얘기는 대충 다 담아놨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그냥 교양서로 괜찮지 않냐. 저는 이 책하고 후불제 민주주의를 거의 동시에 읽었거든요. 그때 같이 사가지고. 근데 읽으면서 한 사람이야 이 사람. 아니 재밌어요 작가님 책은. 근데 비즈니스가 잘 안 되나 봐. 저는 이 책이 개인적으로 훨씬 좋았거든요. 국가란 무엇인가가. 그래서 당연히 저는 이 책이 더 많이 팔렸을 줄 알았는데 엊그제 우연히 주워 들었더니 유 작가님 책 중에 제일 안 나간 책이 이 책이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근데 되게 재밌어요. 아니 요즘 이제 책 내용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동네 아주머니가 그걸 물어봐요. 3월 1일 날 곧 이제 3.1절이 오는데 태극기를 달아야 하나요? 이런 고민이 생긴다는 거야. 태극기 집회 때문에? 태극기 집회 때문에. 그렇게까지. 꼭 그 태극기 달면 탄핵 반대하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생각으로 변호를 든다는 거예요 자기가. 태극기 집회에 그걸 동조하기 때문에 태극기를 달고 이 저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벼랑간에 태극기 안티 세력이 된 것 같아. 태극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국호에 대해서도 많은 회의와 번민이 있어. 갑자기 한국당이 돼버렸잖아. 자유한국당. 나 한국인이야. 엄청 기분 나쁜 거야 지금.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한국인의 정체성을 버릴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렇죠.
어떻게 이럴 수, 이 완전 공공재산을 사유한 거 아니야, 이거. 태극기도 우리가 그렇고. 한국, 옛날에 신한국당이 있었는데 이게 그건 신자라도 붙었지. 예, 구한국당이 나중에 나왔어. 이건 그냥 한국당이야. 자유당 풍 한국당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이제 구한국당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그냥 당원이 다 된 거네, 우리는? 그래도 세상에 3.1절 날 태극기 다는 거는 오해의 위험이 거의 없어요. 예. 3.1절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유관순 누나를 생각하면서 태극기를 다는 거지. 아니,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막 이렇게 갈등이 생기더라고. 아니, 저도 그게 짜증나서 사실은 뭐, 어줍지 않은 글이지만, 태극기가 부끄러움의 상징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으로 칼럼을 하나 썼었는데, 예. 참 슬프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쓰면서, 대한민국의 국기가 특정 세력의 어떤 특정 이념에, 그것도 아주 극단적인 이념을 가지고 있는 이상한 정파의 도구가 돼가지고, 성족이랑 같이, 광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성종이 들고 나오는 건 또 어떻게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앙드레 김 드레스를 입은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들죠? 앙드레 김이 화낼 거 아니야. 돌아가셨지. 그리고요, 네. 저는 요즘 사태에서 좀 희한하다고 느낀 게, 과거 참여정부 때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누가 맡으시느냐가 되게 화제였고, 김근태 장관님이나 유시민 장관님, 보건복지부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중요하게 사람들한테 다가갔었어요. 그렇죠. 실제로 어려웠고 중요한 일을 많이 하셨고. 그런데 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들어와서는 보건복지부가 할 일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랬더니 그 나름대로 또 다른 방식으로 그 의료 영리화, 또 이번에 문영표 씨나 뭐 이런 사람들로 해가지고 보면은 보건복지부가 갖고 있는 그 공적연금에 관한, 국민연금에 관한 그 통제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또 보건복지부가 그 정권의 도구로 나와가지고 왜 이상한 짓을 하고, 그래서 사람도 구속되고,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이게 제대로 된 국가가 있어야지 제대로 된 정부도 기능을 하는 것이지, 참 어떻게 정권에 따라서 이게 같은 부처의 속성이 이렇게 달라질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국가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셨어요? 국가에 대해서 이제 이 책에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내가 하고 싶었던 거는, 예. 국가도 진화를 해왔어요. 예. 그러니까 국가 그러면 처음 국가가 생겼던 1만 년 전하고 예. 지금하고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국가라는 이 제도의 총합도 그 우리들의 삶의 환경과 기술적 조건과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지는 데 따라서 계속 그 성격과 기능을 바꿔왔거든. 예.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가 하고 있는 일, 무슨 일을 하고 있냐, 그 일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냐, 이런 것들을 그냥 한국만 보거나 또는 지금 시점에서 딱 잘라서 외국하고 비교하거나 이것만으로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저는 본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일반적 진화 과정에 비추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언제 어떻게 태어나서 처음에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그 국가 역사에 한번 비춰봐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국가는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생존의 수단으로 그냥 그 외부 침략과 내부의 무질서에서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그 치안국가 또는 안보국가 이걸로 탄생을 했고, 리바이 어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왜 뭔데 왕이 지 맘대로 해. 우리가 주인이잖아. 이렇게 해서 이제 민주국가로 이행을 해오고, 민주주의 한다고 다 좋은 건 아니고 좀 잘 살고 싶어. 그래서 이제 발전국가, 자본주의 발전국가를 거쳐서 발전했다고 했는데 잘 사는 놈은 엄청 잘 먹고 잘 살고 없는 사람은 더 힘들어. 그래서 이제 복지국가로 이행을 해온 거예요, 지금까지. 국가의 일반적인 이행 형태가 그렇게 왔는데, 뭐 우리나라는 사실상 이제 정신적 건국이 된 거는, 혼이 생긴 거는 대통령 용어로, 그건 이제 3.1운동 때 국가 민주공화국의 혼이 탄생을 했고, 육체를 갖춘 거는 1948년도에 정부 수립을 하면서 이제 갖췄고, 그 뒤에 한국전쟁 거치고 산업화 민주화 거쳐서 지금 어디까지 와 있냐 하면 안보국가로 탄생해서 발전국가를 거쳐서 민주국가까지 와 있는 거죠. 복지국가로 넘어가는 문턱에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 단계. 이렇게 보면 한국이 뭐 지금 시점에서 딱 잘라서 북유럽 국가나 서유럽 국가하고 비교하면 되게 못나 보이지만 사실 한 60년, 70년 동안에 그렇게 수백 년에 걸친 서유럽 국가의 이행 과정을 밟아온 걸 생각하면
그렇게 비관적으로 볼 일은 아니지 않냐.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예. 이 국가의 대한민국이란 이 국가의 기능과 작동 방식을 더 많이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저는 독자로서 느꼈던 어떤 작가의 문제의식이라고 저 혼자 나름 해석을 했던 건 국가란 무엇인가를 먼저 읽고 나서 후불제 민주주의를 읽었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 생각하셨던 국가의 본질에 관한 문제의식이 헌법을 통해서 후불제 민주주의라는 책으로 투영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책이 먼저 나왔어요. 아, 그랬었나요? 네. 네. 저는 순서를 바꿔서 읽었네요. 근데 그래가지고 저는 이 순서대로 읽는 게 더 낫겠다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었어요. 국가란 무엇인가를 먼저 읽고 후불제 민주주의를 읽으시면 네. 그러면 스케일이 이렇게 세계적 범위에서 우리나라 범위로 이렇게 지배하게 되니까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 그런데 이제 이번에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나오면서 예. 지금 저는 이제 이 책을 처음 봤을 때 읽지는 못했지만 책 안 읽잖아. 종도사. 아니 무지하게 많이 좋아하는 읽어요. 책은 엄청 읽어요. 엄청 읽어요. 이상한 허접한 책을 좋아하겠지. 만화책. 일단 이상한 책을 좋아하는 건 맞죠. 예. 아니 그런데 벼랑간에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2011년 이제 그때 막 우리 방송하고 그럴 때인데 정말 사람들이 국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안 하고 살거든요. 그렇지. 당연히 주어지는 걸로 알아요, 그냥.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이렇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당신 왜 세금을 내? 예. 그러면은 내가 왜 세금을 내고 있었지? 그리고 내가 이런 나라에 살고 있네? 왜 군대 보내 아들? 그렇지. 그러니까 의무로 알고 있었던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무척 내가 우리 사회에 대해서 무심하게 생각하고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요 책은 좀 한번 보고 싶었어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읽으세요. 보고 싶었는데 이제는 3개월 동안 촛불을 보면서 국가를 다 알 것 같아. 그래도 예, 지금 벌어지는 일만 가지고는 다 이해하기는 좀 어려워요. 예.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발생사가 있거든요. 예. 모든 것이 다 발생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관심 가지는 어떤 대상이 언제 생겨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늘에 여기까지 와 있는지 이걸 알아야만 왜 이런 형태로 있는지도 이해할 수가 있고 앞으로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 전망도 할 수가 있고 또 그런 전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누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판단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사회에서 현대사를 보면은 저는 이제 오늘 출연하시면서 꼭 물어보고 싶었던 게 박정희의 국가론이 있고 예. 전두환 노태우의 국가론이 있고 김영삼 대통령은 뭐 좀 애매하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가 또 따로 있고 예. 그 이후에 9년 동안 따로 있고 그래갖고 이런 정상적인 국가의 발전 개념보다도 대한민국은 통치 체제에 따라서 국가의 개념이 좀 바뀐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순서대로 갔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예. 되게 우리가 호모사피엔스가 예. 한 25만 년 내외 전부터 지구에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예. 25만 년 전부터. 그리고 언어 혁명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 지적인 혁명이 일어난 게 약 7만 년 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농업혁명이 한 10,000년 내지 12,000년 전에 일어났고 그 이후에 국가가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생긴 건 한 10,000년 정도라고 보면 돼요. 최초의 원시적인 예. 형태의 국가가 생긴 게. 그 우리나라는 이제 뭐 당군 할아버지가 5,000년쯤 전에 나라 세우셨다는 탄생설화를 가지고 있지만 결국 이제 한반도의 국가 형태가 좀 대충 갖춰지기 시작한 게 뭐 멀리 보면 그 정도 된다고 봐야죠. 그리고 나서 그때까지는 각각 따로따로 존재하던 문명들이 지금 근대에 들어와서 네. 다 엉기게 되잖아요, 서로. 예. 이게 우리나라가 보면 이승만 대통령 때는 반공, 북진통일 이거였어요. 그렇죠. 그게 안보국가야, 안보국가 이게. 치안국가 또는 안보국가고 네. 그 당시 민주당이 만들었던 경제발전 5개년 계획 이런 거, 또 관료들이 만들었던 경제발전 산업화 계획 이런 거를 이승만 대통령이 다 거부해서 공산당이 하는 거라고. 네. 국가가 주도적으로 뭘 하는 거는 공산당 하는 거라고. 어허. 그러니까 이게 박정희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과 달라요. 예. 이승만 대통령은 이 국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일에 관심이 없었어. 네. 그리고 입으로만 북진 통일을 외치고 전쟁 준비는 하나도 못하고 이제 그런 정부였고. 뭐에 관심이 있었어요?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렇지. 자기 권력에만 네. 관심이 있었지. 그 사람은 또 그런 이념적으로 볼 때 그런 국가가 나서서 뭘 하는 거를 반대하는 입장이었어요. 네. 박정희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쿠데타를 하고 권력을 탈취하고 나서 그 쿠데타의 명분을 부국강병에서 찾았어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예. 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쿠데타를 한 것도 정당해질 수 있어. 예. 이렇게 믿고 자기 자신의 정치적 정통성, 정당성 문제를 산업화에 걸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정권 때 만들어졌던 안보국가의 토대 위에서 그 반공 이런 예. 거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그 위에 발전국가를 붙인 거예요. 네. 자본주의 발전국가를. 그래서 이제 민주당 정부 4.19 후에 예. 그 당시 윤보선 대통령 이제 있던 예. 그 장면 총리 그 내각에서 만들었던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게 5.16 전날이에요. 그렇다고요. 예. 네,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그 박정희 게 아니었었네요. 그러면. 예, 원래는 유엔 기구에서 예. 한국 거고.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이 나라를 어떻게 부흥시킬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이제 유럽 마샬 플랜이나 예. 뭐 혹은 다른 제3세계 빈곤국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참고해서 한국 정부에 권고안을 예. 줬어요. 예. 최초의 계획을. 예.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그 당시 민주당 정부에서 만들었는데. 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만들었는데 그게 집행되기 전에 1년밖에 지속이 안 됐으니까 예. 정권이 5.16이 나면서 그게 폐기될 상황이 됐는데 박정희 장군이 예. 그걸 가져다가 예. 더 보충해가지고 그 이제 밀고 나간 거예요. 63년도부터. 그러니까 자기의 쿠데타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그런 명분, 자기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명분을 경제성 발전에서 찾았기 때문에 거기에 전력을 투구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안보국가의 토대 위에서 발전국가로 올라선 거예요. 자본주의 발전국가로.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가 18년간 있으면서 한국 경제를 전통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이제 전환하는 이륙 단계를 그때 거친 거는 맞아요.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볼 때 뭐 엄청 고소득을 올리고 고도 성장을 이룩한 것은 아니지만 향후에 이 대한민국 호가 비행할 수 있는 그런 활주로를 닦고 이륙을 준비하고 실제 비행기 바퀴가 땅에서 떨어지게 만든 그 기간이에요. 18년 동안이. 그때가 이제 발전국가고 그게 유럽에서는 산업혁명 이후에 시민혁명이 날 때까지 한 200년, 300년 기간이에요. 그게. 우리는 딱 30년 만에 통과를 한 거죠. 30년 만에. 전두환 노태우 정권까지 하더라도 그게 딱 30년 정도 돼요. 그리고 나서 무척 압축 발전을 하긴 한 거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남들은 뭐 5km짜리 활주로에서 이륙했는데 우리는 한 500m 활주로에서 이륙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다시 민주국가로 그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그 전에 배고플 때는 대통령이 미국 원조 밀가루 가져다가 막 집집마다 돌리고 이러니까 표 찍어주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고 좀 뭐 독재 좀 하면 어때? 뭐 배고픈데 월급 받고 사는 형편이 나아지잖아. 그렇게 해서 주먹으로 패면 맞고 입 다물라 그러면 입 닫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국민소득이 한 1,000불, 2,000불 이렇게 되니까 밥은 먹는단 말이야. 밥만 먹고 사냐고. 할 말도 좀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막 생긴 게 1979년도 그때예요. 11.6 사건이 날 때. 이거를 어떻게 대처할까를 둘러싸고 그 권력 집단 내부에 내분이 일어나서 그게 11.6 사건으로 터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김재규 씨가 그걸 가로막고 있던 자지처를 쏴 죽이고 대통령을 안 죽이면 이거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서 대통령까지 죽여버린 거지. 그럼 그때 삼김 씨가 경쟁을 해서 뭐 김정필 씨가 대통령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갔어야 되는데 왜 아무도 부탁을 안 했는데 전두환 씨가 갑자기 구구의 결단을 해가지고 나타나서 사람을 엄청 죽이고 정권을 잡아가지고 그 발전국가 단계를 연장을 시킨 거구나. 7년을 연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6월 항쟁이 나서 대한민국이 이제 발전국가를 토대로 해서 민주국가 단계로 진입을 했죠. 그때. 그래서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이제 민주국가의 모습을 뻔듯하게 갖추고 이제 좌파, 진보진영 또 노동조합, 농민회 이런 데서 복지에 대한 요구를 노동하는 사람들의 권익을 요구하고 이런 게 막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보편적 복지제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서유럽과 같은 복지국가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자. 그러고 있다가 지금 역정권 교체가 일어나서 9년 동안 지금 다시 토목건설의 시대로 그러니까 안보국 자본주의 발전국가의 시대로 간 게 이명박 정권 때고 거기서 한 단계 더 내려가서 안보국가의 단계로 간 게 박근혜 정권 때고 이 퇴행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그 이제 79년에 그 권력 내부에서의 갈등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70년대 이른바 이제 그 학생 운동을 중심으로 한 예. 민청학년. 그다음 그 내부에서 끊임없이 국민들 내부에서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있었던 거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그거는 일부 사람들이 요구한 거지. 아, 일부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대중들은 그게 옳다는 건 알지만 지금 그것을 받아들여서 위험을 감수하고 나서기에는 아직 사는 형편이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예. 그리고 정보도 부족하고 먹고 살기도 바쁘고. 그러니까 책도 많이 읽고 외신도 보고 뭐 똑똑한 청년들이 한 거지 그거를.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일반 시민들하고 결합이 안 됐다가 이제 1979년 10월에 부마 항쟁 때 이게 확 불이 붙잖아요. 부산 마산 김영삼 총재를 탄압한 거 제명한 것 때문에 이게 빌미가 돼서 부산 마산 지역에서 이제 학생들의 시위가 시민들의 시위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중적인 민주화 운동이 시작됐다는 거를 이제 보여준 거죠. 아, 거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80년 광주항쟁은 또 어떻게 봐요, 그러면? 그거는 그때 이제 부마항쟁 같은 걸 전국에서 다 하기로 약속해 놓고 딴 데는 못 하고 광주의 대학생들만 그 데모를 하고 시민들이 합세를 하고 이렇게 해서 광주만 고립된 거죠, 그때. 광주만 고립이 돼서 결국은 민주국가로 이행을 못 하고 이제 진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이러면서 대한민국은 다시 7년 동안 자본주의 발전국가, 안보국가 여기 묶여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80년대 민주화 운동은 어떻게 하면 이 광주 민중항쟁을 한 지역의 항쟁이 아니라 전국의 항쟁, 전국의 주요 대도시의 이 동시다발적인 도시봉기로 이걸 확장시킬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7년 내내 고민하면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시도하고 이런 끝에 1987년도에 광주 민주화 운동의 전국 확장판이 벌어진 게 6월 항쟁인 거죠. 그 6월 항쟁의 힘으로 한국이 비로소 이제 민주국가 단계로 진입을 했고 그다음에 다시 그런 발전국가 안보국가로 퇴행하는 걸 막기 위해서 김영삼 대통령이 하나회를 숙청해버린 거지. 정치 군인들의 쿠데타 위험을 제거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좀 기반이 굳혀졌다고 봐요, 저는. 지금도 뭐 그러면 뭐 발전국가 또는 안보국가 때로 완전 퇴행했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그 주변 인물들과 이런 자들이 퇴행을 한 거고 시민들은 뭐 촛불 들고 지금 씩씩하게 잘 싸우고 있잖아요. 그런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책이 소중한 이유가 사실은 참여정부 이후에 MB 시절에 퇴행을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충격을 받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민들의 역량이나 어떤 민주주의에 관한 성숙도나 이런 것들이 소위 돼지 저금통으로 대통령을 만들어낸 수준까지 우리가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뒤로 물러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의외로 이게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그다음에 너무나 퇴행적인 모습을 보이고 또 아까 두 분 말씀 중에 국가라는 거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은연중에 우리가 이제 국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짓누르는 체제라는 거라는 생각에서는 좀 벗어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나 철학적인 기반이 없다 보니까 과거에 그냥 막연하게 우리 어린 시절에 국정교과서나 이런 것들을 국민교육원장 암기 등을 통해서 누르고 있던 국가주의가 자연스럽게 부활을 하는 꼴이 됐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상하게. 국가주의는 늘 있죠. 국가주의는 이게 안보국가 단계에서부터 형성된 거고 지금 이제 호모사피엔스 우리 현생 인류가 네이션 스테이트 그러니까 국민 국가 단위로 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세계 국가가 없잖아요. 세계 정부가 없고 지금 국민 국가 단위로 주권 국가가 되어서 서로 협력하고 경쟁하면서 그곳을 정치 조직의 단위로 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든 사고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다 초점 여기다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를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애국심을 가져야 된다고 믿고 당연한 전제로 삼고 있거든. 근데 뭐 애국심이란 게 진짜 고귀한 감정인지에 대해서 누가 문제를 하면 너 우리나라 국민 맞아 이러잖아. 그렇죠. 제가 예전에 독일에서 유학 시절에 본 건데 TV 토크쇼에 연방 대통령 후보가 출연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실권이 없는 대통령이에요. 그냥 의전만 하는 대통령인데 그분이 나왔는데 김인년 소속의 보수적인 그 법관 출신 후보였어요. 근데 그 굉장히 젊은 그 진행자가 MC가 까불면서 물어봤어요. 후보자님은 국가를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 우리나라의 대통령 후보가 그렇게 얘기했으면 국가를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그 조선일보 같은 데서 난리가 나겠지. 아니 바로 그 다음에 지질 폭락하지 일단. 국가관 의심스러워. 예. 근데 이제 그분이 왜 그렇게 대답을 했냐 하면 자기는 아내를 사랑하지 예. 하는 거지 결혼이라는 제도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자기는 자기 아내라는 한 인간을 사랑하는 거지 결혼이라는 제도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알아들어요. 그 사람들은 다 알아들어요. 독일은 그러니까 우리가 못 알아듣겠어. 금방 들어도. 우리가 되게 국가를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뭘 사랑하냐 하면 우리가 살아온 이 자연, 예. 함께 살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과 내가 맺어온 관계, 우리들의 삶의 방식, 우리의 문화 이런 걸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총체적으로 묶어서 국가를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되게 이 국가주의는 사람들로 하여금 국가라는 제도 그 자체를 사랑하고 추상화되어 있는. 예. 국가라는 건 실제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었던 관점이 맞는 거야. 존재하는 거는 국토, 국경, 영토, 국민 이런 게 존재하는 거예요. 네. 국가는 추상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국가라는 이런 조직을 어떻게 사랑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고 국가라는 제도가 아니고 이 독일 연방공화국이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말을 그렇게 애둘러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치 시절에 대한 경험 때문에 그럼요. 사람들은 더더욱 그게 그러니까 국가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순간 극우로 몰리는 거예요. 그렇지. 극우. 거기잖아. 예. 웃기죠. 우리는 자유한국당도 있잖아. 우리는 국가를 사랑 안 한다고 그러면 너 정치인 자격 없어 이렇게 나오잖아. 네, 그런데 작가님, 정치인 자격은 없어도 광고는 좀 듣고. 그래요. 여성 여러분, 골반이 삐딱하면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에도 역시 바디로직.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을 위한 나눔의 가치. 의료비 걱정 없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위해 바디로직은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합니다. 바디로직.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 세월호 가족들은 통곡을 하며 주저앉았습니다. 아이를 가슴에 묻고 거리로 나서 싸워봤던 지난 3년의 세월이 통곡과 한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금까지 가족들의 손을 잡아준 분들 고맙고도 또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함께 살아왔습니다. 마지막까지 가족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세월호 가족지킴이를 검색하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고마운 관심과 후원으로 가족들이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세월호 가족지킴이. 전국구 후원 대리운전 1644-6785 1644-6785 전국구 대리운전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께 감사의 인사로 책으로 나온 전국구 끝까지 물어주마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정치는 개판이고 경기가 많이 어렵더라도 술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딱 한 잔이라도 하시게 되면 꼭 전국구 대리운전을 이용해주세요. 전국구 후원 대리운전 1644-6785 1644-6785. 자, 국가 얘기 계속 좀 하시죠. 예. 야, 아니, 근데 나는 좀 행복하다. 독일에 안 태어난 게. 아니, 방금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예. 너 정치인 자격 없어. 예. 맞잖아, 자격 없잖아. 여기는 법적으로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아직 5년 남았지. 얼마 남았어요, 이제? 얼마 남았어? 지금 몇 월이죠? 6년 반 남지 않았나? 아니야. 2017년. 이제 6개월 남았어요. 에이씨. 왜 6개월? 10년 아니야, 10년. 아, 이제 8월 15일 날 복권되니까. 맨날. 무슨 국경절만 있으면 항상 자기 복권 된다 그래요. 야, 근데 내가 작년으로 그때 작년 8월 15일 날 안 되고 내가 사석에서 얘기한 거 기억나요? 예, 그럼요. 얘들 돈 갖다 주면 해준다고. 그건 난 정보도 없었는데 그 느낌 딱 드는 거야. 돈을 갖다 줘야 해준다고? 한 10억 갖다 주면
그때 정무수석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한 10억 좀 갖다 주면 해줄 것이다 이렇게 봤더니 라는 소문이 있었다 이거지? 소문 없어. 느낌으로. 느낌으로? 네, 느낌으로. 진짜 무책임한 방송이네. 그런데 다 팔고 있었던 거야 그렇게. 근데 그 10억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를 듣고서 좌절했죠. 그럼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다. 사면 안 받는 게 나. 좀만 지둘렀다가. 예. 좀만. 근데 복권 대신에 복근이나 갖고 있어요. 예, 아재 개그 할 나이가 됐네. 자, 가시죠 계속. 그래서 아까 퇴행 얘기 예. 나왔잖아요. 퇴행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요. 모든 나라의 정치 역사에서 민주화의 역사에서 다 퇴행이 있어요. 그렇죠. 다 있었어요. 일정하게 발전을 하다가 전진하다가 또 멈추거나 반동이라는 게 한 번씩 있는 건데 반동이라는 게 이 반동 분자 이 에미나이 이런 반동이 아니고 그 일종의 리액션 같은 그렇죠. 거예요. 역사가 앞으로 확 나가면 확 나가서 계속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힘이 좀 빠져서 뒤로 또 밀린다고요. 예를 들어보면 시민혁명의 원조를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이제 그게 막 황제가 나오고 막 부르봉 왕가에 막 왕을 목 잘라 죽이고 왕비도 목 잘라 죽이고 막 귀족들 다 목 잘라 죽이고 그다음에 혁명가들이 자기들끼리 목 잘라 죽이고 막 그렇게 나오니까 불안감을 느낀 이웃 나라들이 신성동맹을 체결해서 프랑스로 쳐들어오잖아요. 그때 나폴레옹이 쫙 나타나서 그 전쟁을 딱 이겨놓고 지가 황제가 돼버리죠. 그럼 혁명 뭘 한 거야? 왕이 황제로 바뀐 거야. 시민혁명을 거치고 나서. 시민혁명을 했는데 왕이 황제로 바꿨어요. 근데 나폴레옹이 워털루 전투에서 지고 나서 왕정 복고가 이루어지고 또 혁명을 해가지고 또 공화정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1948년 혁명에 공화정을 만들었는데 그걸 이제 다시 민주화를 한 거지. 그 이번에는 나폴레옹 조카가 나타나가지고 그렇죠. 나폴레옹 3세 걔가 대통령으로 뽑히는 후에 지가 또 황제가 됐네. 그러니까 진전과 반동 이게 계속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독일 보세요. 독일 1918년 전쟁 1차 대전 끝날 무렵에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바이마르 공화국이 수립이 됐어요. 독일 역사 최초로. 그게 1933년도에 히틀러를 연방 총리로 뽑잖아요. 그렇죠. 나치당을 제1정으로 만들어주잖아요.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서. 그리고 그 의회에서 선거제도를 없애는 결정을 하고 히틀러가 총통이 돼요. 그러고는 제2차 세계대전 홀로코스트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 독일 국민들이 굉장히 성숙해 보이는데 이러한 독일 국민의 성숙과 독일 민주주의의 발전이 있기까지 어마어마한 반동, 우리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참극을 겪은 끝에 독일이 오늘의 민주주의를 누리는 거예요. 수업료를 엄청 치른 거네. 엄청 치른 거지. 거기에 비하면 우리 민주주의는 독일만 못하지만 수업료를 조금 냈다는 점에서 비춰보면 가성비가 엄청 좋은 민주주의예요. 우리나라가. 가성비가. 이게 내가 후불제 민주주의에서 주장한 거잖아. 우리는 그랬었죠. 미군정이 들어와서 그냥 미국식 헌법을 그냥 갖고 온 먼저 거예요. 받았다. 그냥. 물론 우리가 임시정부 헌장부터 시작해서 민주공화국 선포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도 있었지만 우리는 조선 이시왕조를 다시 세우자 이런 거 없었잖아. 그렇죠. 바로 민주공화국이야. 왜 그렇게 쉽게 됐냐 하면 미군정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식 유럽식 헌법을 순조롭게 한 거예요. 그리고 뭐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그 고종 황제가 통치하다가 갑자기 일본 왕이 통치하다가 조선 총독이 통치하다가 그랬잖아. 그 다음에 이승만 왕이 통치한 거예요. 이승만은 임금님이야, 국부야.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할 준비가 충분히 안 된 조건에서 민주주의 제도를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그렇게 한 거지. 그걸 뒤집어 엎은 게 4.19였고. 4.19 때 왜 고등학생이 나왔게요? 교과서에서 민주주의 배운 건 거기가 첫 세대거든. 초등학교 입학하고부터 배웠거든. 교과서에 있는 거하고 완전 다르잖아. 그러니까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들고 일어난 거 아니에요. 대학생들은 뭐 실존주의에 빠져서 헤매고 뭐 낭만 찾고 이러고 있을 때. 그게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시작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뒤로 한 반세기 동안에 지금 이만큼 해낸 거니까 우리는 그렇게 프랑스나 독일과 같은 그런 엄청난 반동을 겪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명박 박근혜 이 9년이 우리가 살아온 9년을 생각하면 끔찍하잖아요. 근데 생각처럼 그렇게 심각한 반동은 아니네.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의 사례에 견져보면 박정희 독재도 아주 혹독한 독재는 아니었어요. 최소한 두테르테처럼 막 죽여 이렇게 한 적도 없고 막
반체제 인사를 잡아다가 막 헬기에서 바다에 떨어뜨리고 아르헨티나처럼 예.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 칠레처럼 길거리 세워놓고 총쏴 죽이지도 않았어요. 잡아다가 몰래 영장 없이 체포해서 거꾸로 매달고 물 먹이고 고춧가루 먹이고 전기로 지지고 몇 명 죽으면 이렇게 그냥, 하다가 예. 잘못해서 죽으면 감추고 어디 산에 갖다 버리고 예. 물에 빠뜨리고 이렇게 감추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박정희의 독재도 이 독재 중에는 연성 독재예요. 소프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도 보게 되면은 우리는 테러를 안 했잖아. 예. 총도 안 들었잖아. 평화적으로 했잖아. 그러니까 이 서로 맞물려 있는 거예요. 예. 저쪽에서 길거리에서 총 쏴 죽였으면 총 뺐으면 우리도 총 들었을 거고. 5.18 때처럼. 저쪽이 총을 쐈으면 총을 쏘니까 같이 무장을 할 시민들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두환이 박정희보다 훨씬 악독한 사람인 거지. 어마어마하게 악독한 사람인 거지. 그러네. 예, 그래서 우리는 작용 반작용이 세지 강도가 세지가 않고. 강도가 세지 않아요. 한국은 우리만 보면 뭐 이명박 솔직히 깨작깨작 장난친 거지. 그건 이명박 제일 잘못하고 아니지. 저 감옥 보낸 거 받고는 말고는 없어요 별로. 그게 제일 잘못한 거지. 아니 작가님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이 정도의 반동이라는 게 역사에서 항상 있어왔다 얘기하기는 건 맞는데 솔직히 참여정부 시절에 그러면 이게 지나가고 나면 어느 정도의 반동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 안 했잖아요. 했죠. 예상하셨어요, 했어요? 작가님은? 제가 참여정부가 한 1년쯤 남았을 때 1년 반쯤 남았을 때 예.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낸 적이 있어요. 손으로 써가지고. 거기에 장관 하실 때예요 그때요? 장관을 막 그만뒀을 때쯤 됐을 텐데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이 붕괴하는 과정을 잘 살펴보시라고 네. 그대로 갈 거다 우리 한국이 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역주행이 일어날 거다 반드시 권력의 역주행. 그러고 이제 대통령한테 여러 가지 정치적인 건의도 드렸지. 굉장히 퇴임하시고 나서 힘드실 거라고. 예. 그리고 이제 국가적으로 힘든 상황이 펼쳐질 거니까 이걸 최대한 막기 위해서 지금 뭘 해야 될까 이런 점에 대해서 편지를 보냈더니 답이 왔는데 진단은 동의하는데 처방은 동의 못하겠다. 그렇게 저한테 답이 왔어요. 그래서 그런 적도 있었고 이 정도의 반동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요. 그렇게 심각한 반동도 아니에요. 최소한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 잡아다가 거꾸로 못 매달았잖아. 예. 징역 살렸지 그렇지. 고춧가루 못 먹였잖아. 아니 여기 우리 유 작가님을 대통령 대리인단으로 놓으면 거기가 이길 뻔했어. 별안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탄핵시키기 좀 괜히 미안한 것 같은 느낌이 막. 이렇게 내가 말하니까 그런 거지. 박근혜 대리인들이 그렇게 말을 하면 국민들이 더 열받지. 저거 반성을 몰라 그래. 남이 얘기하는 거하고 자기가 얘기하는 게 달라요. 예. 아니 이게 진짜 연성이라 그러니까 지나보니까 좀 9년이 고통스럽긴 했지만 그 고통이 외상값을 갚는 거라니까. 우리가 아직 비용을 다 안 내고 민주주의 제도를 갖고 왔기 때문에 할부금을 내는 거라니까. 막 추운데 막 꽁꽁 둘러매고 막 촛불 들고 막 촛불 꺼질까봐 LED 촛불 사가지고 다 돈 드는 거잖아. 이미 누렸던 민주주의 혜택에 대해서 이제 지불을 하고 있다. 혜택을 누리기도 했지만 이 민주주의가 퇴행하는 거를 바로 세우는 데는 누군가가 비용을 대야 돼요. 그 비용을 시민들이 대는 거라고 지금. 그러면 당시에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건의하셨던 게 핵심이 뭐였어요? 잠깐만 소개해 주신다면? 비용을 줄일 수가 없어요. 비용을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퇴행을 그래도 최소화시킬 필요가 막기 있을 위해서 거 좀 우리가 정책적으로 대비해야 된다는 건의를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각자가 자기가 하는 일을 잘 해야 되는데 이 진보 진영이나 민주 진영, 개혁 진영 쪽에서는 정책 연구를 좀 더 해서 이제 시민들의 마음에 다가갈 수 있는 정책도 개발을 하고 주로 복지의 관점에서 복지뿐만 아니라 경제 정책도 그렇고 그리고 정당 문화도 좀 합리적으로 바꾸어라. 최근에 더불어민주당 경선규칙 되게 잘 됐어요, 이번에는. 뭐, 대리 등록, 대리 투표, 박스떼기 이런 거 못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 다. 이 정도를 해야 돼요, 최소한. 근데 그때는 개판이었거든,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렇죠. 박스떼기 하려고 준비를 했으니까. 잡으러 다니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야당들, 진보 정당들이 기본을 못 지키니까 어떻게 국민들이 신임을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좀 내부 혁신을 좀 해야 된다. 그리고 시민들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돈을 내야 좀씩만 내도 될 거 아니에요. 몇 사람들만 막 싸우다가 이렇게 봉도사처럼 징역 가게 하고 이러면 이거는 정의롭지 않은 거지. 지금 촛불 시민처럼 100만 명씩 200만 원씩 나오니까 못 잡아가잖아. 물대포도 못 쏘잖아.
1000명, 2000명이 나왔으면 몽둥이로 패고 물대포를 쐈을 거라고. 최루액 쏘고. 근데 100만 명이 나오니까 못하잖아, 그거를. 이게 십시일반이라는 거예요. 시민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좀씩만 참여를 해주면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 되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 총량은 같아. 어차피 치러야 돼. 할부금은 내야 돼. 그러니까 그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극한 희생을 치르는 것보다도 함께 나눠서 하자. 그럼요. 아니 예컨대 우리가 백남기 어르신 때 농민이 그렇게 불행한 사태를 겪었을 때 그때 그 시위 군종이 그때 100배였다고 생각해봐요. 어디다 대고 물대포를 쏴.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그런 게 시민들의 견지에서 보면 참여가 적었기 때문에 그 짓을 한 거거든. 그런 게 그나마 할부금을 어차피 갚아야 될 건데 총량은 불변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수록 각자가 조금씩만 부담을 하면 돼요. 그게 민주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여기 좀 책 얘기를 책 내용 얘기를 조금 더 해주세요. 책 내용은 이제 뭐 그렇게 국가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당신 읽어봤다며 읽어본 사람 좀 질문 좀 해. 질문 좀 해봐요. 우리는 안 읽어보고도 질문을 하는데. 여기 사장이 재밌잖아요. 일단은 저는 오늘 뵈면은 꼭 좀 한번 먼저 좀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게 우리가 사실은 국가주의라는 말 자체도요. 공산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이런 얘기는 들어봤어도 국가주의라는 말도 낯설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거 아까 듣는데 좀 낯설더라고. 그러니까 그 국가주의라는 거의 근본, 그러니까 이 책에 이제 굉장히 쉽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거하고 우리 사회를 하여튼 어쨌거나 계속 지배하고 있는 그 이제 소위 북한에 대한 불안 뭐 이런 거를 기조로 해가지고 계속 죽지 않는 거잖아요. 그거를 조금만. 그러니까 국가주의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시민들을 국가의 부속물로 보는 견해예요. 그러니까 시민을 국가의 부품으로 보는 견해예요. 그러니까 부품 자체는 가치가 없잖아요. 전체로서 하나의 국가가 온전하게 기능할 때 비로소 부품은 존재 가치를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국가주의라는 것은 개인과 국가의 관계에서 국가를 우선하는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는 개인은 희생할 수 있어야 되고 국가를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야 되고 심지어는 국가를 위해서는 반드시 제한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고 시민들 개개인의 복지나 개개인의 이익과는 차원이 다른 국가의 이익이라는 것이 전체의 이익이라는 것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시민들 개개인 어떤 부분의 이익은 희생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태도. 권리를 제한하는 것도 맞고. 그러니까 우리 국가주의를 북한과의 관계에서 생각을 하면 우리는 북한과 적대적으로 대립하고 있다. 북한의 위협에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유를 필요한 경우에 제한할 수밖에 없다. 또는 제한해야 마땅하다. 그게 국가보안법이에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국가주의자들은 국가보안법을 굉장히 중요한 걸로 극단적으로 옹호해요. 옹호해요. 그다음에 뭐 며칠 전에 국회에서 뭐죠? 새누리당 지금 뭐 자유한국당 거기 무슨 행사하는데 뭐 태극기 집회 나가는 그 이상한 아저씨들이 나와가지고 뭐 연설하고 하는데 그 앞에 어떤 사람이 딱 손팻말 들고 있잖아요. 빨갱이는 죽여도 돼 이렇게 써갖고 들고 있어요. 나는 뉴스 하면서 그걸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빨갱이는 죽여도 돼라는 그 팻말을 들고 있는 걸 용납하는 것도 웃기려니와 그 팻말을 보면 뻔히 맨 앞줄에 앉았는데 보면서 그 앞에서 떠들고 있는 그 국회의원들 끔찍했어요 저는. 그게 빨갱이는 죽여도 돼라는 이 사고방식이 국가주의의 극단적인 형태예요.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는. 그러니까 나치도 처음에 그 나치당 그다음에 히틀러 제국이 만들어질 때 제일 처음 공격한 게 공산주의 세력을 색출하자 이거였었잖아요. 아니요. 훨씬 더 품격 있게 표현했죠. 훨씬 더? 지금 이 시간부터 공익은 사익에 우선한다. 그렇게 딱 얘기를 해요. 히틀러의 당선 첫 연설이 공익은 사익에 우선한다였고요. 국가주의의 우아한 표현이네. 나치당 10주년 기념행사에서 히틀러가 한 연설을 들어보면 진짜 놀라워요. 그 내용이 보면 독일어로 말하면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Wann ich meine Augen schließen, weiß ich nicht. 그러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나는 안다. 국가는 더 오래 살아남을 것이고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넘어서서 살아남아서 우리 독일 민족의 미래를 계속해서 형성해 나갈 것임을 나는 믿는다.
나는 안다 이렇게 표현해요. 네. 근데 그걸 매우 그 라임을 맞춰가지고 연설을 하는데 기가 막혀. 거기 수십만이 운집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네. 죽이는 거야 완전히. 그 조명빨까지 그냥 정말 멋지게 그게 해가지고. 그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공익은 사익이 우선하는데 무엇이 공익이고 무엇이 사익인지를 누가 판단하냐면 히틀러가 판단해. 그리고 히틀러가 또 뭐라고 말을 하냐면 당은 그러니까 나는 당의 한 조각이고 당은 나의 일부라고 나는 느낀다. 그렇게 표현하고 당이 지도자고 지도자가 당이고 당이 인민이고 이렇게 표현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국가주의라는 건 매우 매력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어느 집단에 귀속되고자 하는 그렇죠. 욕구가 있거든.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롭고 네. 삶이 불안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어떤 집단에 확실하게 귀속되어 있을 때 안정감을 느껴요. 예. 이런 안정감을 극단적인 형태로 제공해 주는 게 국가주의거든요. 예. 근데 이게 죽이는 거야, 완전히 정말. 그냥 권력 쥔 놈이 이것이 공익이야. 이것이 국가 이익이야. 이렇게 선언하면 예컨대 사드 배치가 국가 이익이야. 이렇게 선언했는데 사드가 왜 필요해? 그거는 미국이 필요한 무기잖아. 우리는 손해야. 우리한테는 득될 것도 없어. 서울 방어도 못해. 이렇게 얘기하면 사상이 이상한 놈. 국가를 우습게 여기는 놈. 저 반국가 사상.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이 국가주의자들의 사고방식은 국가 이익을 내가 가장 잘 판단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확신하고 있는 국가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당하지 않은 방법까지도 사용해도 된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갱이는 죽여도 돼. 그러니까 그게 공안 통치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을 영장 없이 잡아가고 지하실에서 거꾸로 매달고 고춧가루 물을 먹이고 전기로 지지는 그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하고 고문하다가 뒤돌아서 갖고 마누라 전화 받고 애 시험 잘 봤대? 오 잘 됐어.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에요. 그 자들이 왜 그러겠어요? 그 확신 때문이에요. 국가 이익, 국가의 안위를 우리가 가장 정확하게 판단한다. 따라서 우리하고 다른 의견을 내는 놈들은 국가의 적이야. 이거는 변화시키거나 고립시키거나 말살하거나 추방해야 돼요. 국민과 비국민을 나누는 것이고. 이게 국가주의예요. 그리고 이제까지 살아온 내가 참 잘못 살고 못된 짓만 하고 살아온 것 같은 죄 막 반성이 막 되는 거야. 국가를 계속 부정하면서 사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 책에서 아주 쉽게 예를 들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국가보안법이 국가주의자들이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징표 중에 하나라고 하셨는데 또 여기서 제가 재밌게 봤던 게 우리는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개뿔. 그거 자체가. 그 국민교육 헌장 지금 젊은 사람들은 예. 모를 텐데 우리 초등학교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1968년도에. 저는 그걸 못 외워갖고 1,몇백 명 중에 제일 늦게 집을 갔잖아요. 암기력은 제로에 가까우니까. 대학을 어떻게 갔어, 그런데? 그러니까 나도 신기해요, 그게. 내가 근데 고등학교 또 차석으로 졸업했잖아요. 오. 152명 중에 151등. 진짜 천재예요. 근데 작가잖아. 골방이 너희를 몸짱되게 하는 책도 내고. 저도 한 30만 부 판 작가예요. 훌륭한 베스트셀러 작가지. 지금 나오는 분들이, 촛불을 들고 나오는 분들이 제일 크게 질문한 거 있잖아요. 이게 나라냐. 예. 이건 국가주의하고 조금 또 틀리잖아요. 예. 이게 나라 맞아요, 근데. 국가에는 원래 이런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요. 국가는 기본적으로 폭력이거든요. 예. 이러면 국가주의자들은 또 화를 내요. 이렇게 말하면. 화를 내면서 폭력을 휘둘러. 그렇지. 국가 태극기 들러매고 그렇죠. 옆에서 젊은 사람들 지나가면 괜히 이유 없이 태극기 봉으로 때리고. 그게 국가라는 거. 예. 뭔 얘기하다가 얘기했지. 이게 나라냐. 그렇지. 이게 나라냐. 국가라는 것은 원래 합법적이고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폭력을 행사하는 유일한 조직이에요. 그렇죠. 당신이 옛날에 얘기했던 공권력하고 좀 비슷한. 공권력이 그거예요. 네. 공권력이라는 거는 합법적 폭력인데 폭력. 사람들이 합법적이고 네.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폭력이에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공권력이 더 이상 정당하지 않고 합법적이지 않다고 많은 대중이 확신하는 순간 그럼 무너져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국가 권력이라는 게 합법적 폭력을 독점하는 인간 조직이거든요. 그렇죠. 폭력을 독점해야 돼요. 국가를 제외하고 누구도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박정희가 쿠데타로 집권했을 때 맨 먼저 한 일이 뭐예요? 깡패 소탕. 그렇죠. 응.
깡패는 뭐냐? 국가와 경쟁하는 자야. 또 다른 폭력이니까. 사적 폭력을 행사하는 자들이에요. 이 용납을 못해. 국가는 폭력을 독점해야 돼요. 그래서 그 깡패들 잡아다가 제주도 데리고 갔고 그 516도로 516도로 닦은 거 아니야? 강원도에 도로 내고. 네. 그렇죠. 전두환도 똑같이 했잖아. 하자마자 삼천교육대 만들고. 전두환은 무슨 폭력배로 입증된 사람만 아니고 길을 막고 그냥 문신 조만한 거 있으면 다 잡아다 삼천교육대 그러니까. 주로 했던 일이 도로공사예요. 삼천교육대가. 그러니까 그 증상은 이른바 성인 불량 서클을 소탕하려는 국가주의자들의 동기. 이게 폭력을 나 혼자 가져야 돼. 딴 놈이 폭력을 가지는 건 절대 용납 못해.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독재 정권들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들 내부에도 그래서 조폭룰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폭력인데 이 국가 폭력이라는 것이 일상적으로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이게 정당하다고 느낄 때는 어떨 때 정당하다고 느끼냐 하면 저 국가의 폭력이 나에 대해서 행사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행사되는 것이다. 그러면 받아들여요. 지금 두테르테가 뭐 몇천 명을 죽였잖아요. 앞으로도 몇만 명을 죽일 거래요. 근데 필리핀 시민들이 왜 지지하냐 하면 저 두테르테가 휘두르는 국가 폭력이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폭력 행사에 일체감을 느끼고 오히려 안도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 받아들이는 거 여론조사를 해보면. 근데 어느 순간인가 그렇게 행사하기 시작한 국가 폭력이 나를 향한다. 나에 대해서 행사되기 시작한다는 막연한 느낌이 올 때 이때부터 정치적인 동요가 시작될 수밖에 없어요. 필리핀도. 그러니까 국가 권력이라는 이 공적인 폭력이 나를 위해서 행사되고 있는가 나에 대해서 행사되고 있는가를 잘 봐야 돼요. 근데 이명박 정권 때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고 언론을 장악하고 차벽을 치고 명박산성을 쌓고 체류액을 뿌리고 물대포를 쏘고 시민들이 뭐 공격적인 행동을 했다면 모를까. 평화 집회에 대해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명백히 시민들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한 거거든. 그렇죠. 사실은. 네. 그런 점이 차이가 있는데 시민들이 그거를 국가의 폭력은 늘 정당하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공권력이 불법적인 행위를 할 때에도 그거에 대해서 별로 저항을 하지 않고 별로 저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이제 그게 독립성과 주체성이 부족한 시민이거든요. 지금 우리 촛불 시민들의 특징은 개인이잖아요, 개인. 개인으로 나오잖아요. 물론 집단으로 나오는 분들도 좀 있긴 하지만. 그렇죠. 미미하지, 이제는. 미미하지. 전반적으로 개인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역사에서 지난 이명박 정부와 이 박근혜 정부 하에서 각성한 개인이 시민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집단적으로 출몰하기 시작한 거예요. 집단을 이루지 않은 채. 혼자 행동하는데 혼자 행동하는 사람들이 집단을 이루는 이게 우리 역사에서는 처음 보는 거죠. 그게 되게 민주국가가 확고히 뿌리내리려면 이런 시민들이 충분히 많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민주국가로 확고히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토대는 마련된 것 같다. 대통령만 바꾸면.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으로 돌아보시면 우리 효순이 미선이 때 시위, 그다음에 이제 광우병 촛불 시위 이런 것들이 맥락 근절을 보면 국가가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는다.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소위 기성세대들이 생각하고 있는 국가주의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이유가 독재 정권이 자기들의 어떤 질서나 또 자기들의 정권을 위해서 계속 내면화시킨 거잖아요. 이제 국민학교 교육 제도를 통해서. 지금 얼마나 웃기냐면 문재인 대표가 얼마 전에 그 무슨 문시예요? 그 뭐 남평문시 종가에 제례하는 데 갔잖아요. 그래갖고 뭐 이상한 거 쓰고 저도 옛날에 장관할 때 그 당상관 옷 입고 이렇게 빨간 혁대 메고 우리 사당에 가서 서해 유성룡 할아버지 사당에 인사하고 이제 관직에 오르면 그렇게 하는 풍습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인터뷰한 것 중에 그 문 중에 어떤 어른이 우리도 왕족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러면 민주주의 안 되는 거야. 문재인 씨가 대통령 돼도 남평문 씨가 왕족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5년짜리 계약직이거든. 이제 대통령을 왕으로 보는 이 뿌리 깊은 이 봉건적 의식. 그리고 무슨 나라를 국가를 하나의 가정으로 그리고 대통령을 그 가정의 가장으로 보는 이 국가주의적 집단주의적 문화 이런 것들이 아직 우리나라에 많이 남아 있어요. 5년 중에 굉장히 깊죠. 이런 거 그러니까 박사모 태극기 집회하는 분들의 마음을 이해해야 돼 우리가. 아니 오늘 막 집안의 어르신을 국부를
국모. 그리고 그냥 국부예요. 네. 여자지만 그렇죠. 국부야. 네. 나라의 최고 어른이에요. 젠더가 중요하지 않지. 혼자만 어른이 아니고 그 아버지도 나라의 최고 어른이었던 분이야. 그런 분을 끌어내야 별 된다. 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근거도 확실치 않은데 국회에서 탄핵을 한 거 아니야. 대리인으로 놓이겠어 지금. 이었지 이분 관계할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국가주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그렇죠. 이 땅을 치고 발을 굴러 의분에 떨어야 마땅한 사태인 거지. 이거 6.25 노래라는 거 알죠? 예. 아니 조금 이거 머리만 희끗희끗하면 서석구 변호사. 같은 대구 분이니까 또 대구에서 고등학교 다니는 사람들 원래. 예. 자, 이 책을 왜 꼭 봐야 되는지를 마지막으로 책에 대해서는 왜 꼭 봐야 됩니까? 꼭 봐야 될 책이 어디 있어요? 꼭 봐야 되는 이 세상에 책이죠. 책이 얼마나 많은데 꼭 봐야. 이 방송 나가고 오늘 하루에 10만 부 나갔으면 좋겠어. 제가 대신 말씀드릴 테니까 결론만 좀 정리해 세상에 주시면. 꼭 봐야 될 책은 없어요. 한 권도 없어. 그럼 내가 책 안 보는 거에 대해서 질타할 이유가 없네. 그렇지만 볼만한 책이 많거든. 저는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책을 보시면 한국 현대사의 줄기를 우리 말하는 거에서도 조금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보다 저는 더 좋았던 거는 우리 유시민 작가님이 그전부터 나는 지식 소매상이다 이런 표현을 자꾸 쓰셨는데 그 얘기 이제 우리가 2부에서 해야 돼. 그 지식 소매상으로서 말하자면 사람들한테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데 정말 소중한 능력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애들한테 이거를 지금 이번에 대학 들어간 애한테는 이걸 읽어보라고 하고 뭐 그랬는데 그 이유가 저희가 사회 시간에 초등학교 때부터 사회 시간, 도덕 시간 뭐 이런 시간들을 또 그 국사 시간 이런 걸 통해서 홉스, 로크, 이름만 듣지. 이런 거 이름만 듣지. 도대체 이 사람들이 이 얘기가 민주주의에 발전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유기적으로 설명해주는 교과서가 없었어요. 역사하고 연결해서 설명해주지도 않고. 탁월하다. 그 점을 이 책을 보시면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이 책의 제일 큰 장점은 이 한 권만 이제 책 팔러 나왔네. 이거 한 권만 읽고 한 50권 읽은 척 할 수 있어요. 아니 심지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얘기가 플라톤의 국가 이런 거 옛날에 대학교 교양도서로 읽으라고 그러는데 그 진짜 환장하거든 그거 재미없어서. 그러니까 막 심지어는 칸트 무슨 뭐 베른슈타인 이런 사람도 읽은 것처럼 척할 수 있어. 막스 베버까지. 예전에 무슨 그 책 쓴 거 중에 몇 권의 책을 써머리해갖고 묶어갖고 낸 책이 한 번 있었죠. 그게 거꾸로 있는 세계사지. 다 그거예요. 99% 발췌 요약.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그 책을 보면서 참 책도 희한하게 쓴다 나는. 그 책은 이제 절판이 됐고 청춘의 독서라고 내가 읽은 책을 또 썸머리. 그러니까 그걸 본 것 같아요. 청춘의 독서. 그 책은 썸머리만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저의 해석 그런 것도 같이 들어있는 독후감 모음. 알겠습니다. 너무 책 판다. 아니 근데 왜 도매상이라고 안 하고 소매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봉도사가 이제 경제학 공부를 안 했죠. 경영학 이런 거 별로 안 했지. 그냥 삶이 경영하게. 도매상, 소매상을 구분하는 기준은 소매상은 최종 소비자를 상대하는 사람이 소매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큰 마트 있잖아. 그거 다 소매상이에요. 도매상은 소매상을 상대로 장사하는 상인을 상대로 하는 게 도매상. 참고로 우리 여기 전국구 청취자들이 그 사람들이 도매상이에요. 왜? 그분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주위 소매상 할 사람들한테 또 퍼뜨리거든. 공짜로 주는데 뭔 소매상? 아니, 그러니까 우리 전국구의 장점이 이걸 듣는 사람들은 적어도 주위에 이 지식을 파는 사람들이다. 그냥 한 10만 부 나가겠죠, 오늘? 방송 나가고. 아니, 이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초판본을 보신 분들은 굳이 안 읽으셔도 되고요. 살 필요는 진짜 없어요. 아니, 근데 여기 최변은 보내잖아. 공짜로 내가 보냈으니까 그런 거지. 아니, 이 책이 더 쉽게 읽혀요. 그건 사실이야. 제가 먼저 초판보다. 이게 더 재밌어요. 그때는 정치하는 와중에 쓴 거라. 좀 문장이 좀 거칠고 정리도 좀 덜 됐고 몸에 힘도 좀 들어가 있었고 팍팍한 대목이 있는데요. 이건 아주 술술 잘 넘어가요. 알겠습니다. 그런 차이는 약간 있죠. 알겠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쓴 신간 국가란 무엇인가 1부는 이 내용에 대해서 또 말씀을 마치고요. 그리고 이제 2부는 우리 유 작가님의 일상사 그리고 왜 이 책을 쓰기까지 이르렀는지 더 비기닝 오브 국가란 무엇인가로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마무리하면서 제가 위로 말씀을 이제 시민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데 박근혜 대통령한테 표 찍어놓고 되게 후회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심지어는 부끄럽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굳이 안 그러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잘 몰랐기 때문에 속아서 찍은 면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점 때문에 너무 자책하실 필요 없다는 말씀도 드리고 두 번째는 저런 대통령 뽑았다고 민주주의가 뽑았는데 민주주의가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민주주의가 살아있어요.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장점은 아주 능력 있고 훌륭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는 걸 보증하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훌륭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민주주의는 표 많이 얻으면 무조건 당선되기 때문에. 박근혜 같은 것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천하의 사기꾼. 그러니까 김진도 출마하잖아. 아니 박근혜도 하는데. 그러니까 천하의 사기꾼, 무능한 사람, 그런 사람도 그 대중들을 현혹시킬 수만 있으면 권력을 잡을 수 있어요. 이게 민주주의의 원래의 약점이거든요. 근데 다행인 거는 청래는 안 되겠다. 걔는 대중을 현혹시키질 못해. 지금 두 분이 지금도 사이 안 좋아요? 지금은 안 좋지 않나? 사이가 무관해요, 그냥. 보실 일이 없지. 볼 일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민주주의라는 거는 권력의 분산, 권력의 제한, 분산된 권력의 상호견제, 한 번 한 의사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제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뽑은 거는 좀 불행한 결과였지만 지금 국회에서 탄핵을 해서 직무를 정지시켰잖아요. 뒤집을 수 있다. 그렇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선출이라는 그 행위를 국회의 탄핵을 통해서 뒤집었잖아요. 민주주의에서는 어떤 결정이든 다 뒤집을 방법이 있어요. 뒤집을 수 없는, 뒤집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그러니까 선거제도를 없애고 총통제를 도입하는 이런 거는 그 자체로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정치제도에서 하는 모든 의사결정은 뒤집는 방법이 있어요. 전부 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장점은 굉장히 무능하고 이상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도 나쁜 짓을 많이는 못하게 하는 게 장점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민주주의가 살아있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으나 저는 뭐 탄핵 인용을 할 거라고 봐요. 국회의 탄핵, 시민들의 촛불 집회, 국회의 탄핵,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이 모든 과정이 우리 민주주의 제도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 현실에 대해서 너무 자책하지 마라. 비하하거나 낭망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진짜 요새 웃긴다니까. 그 캐나다에 있는 어떤 유학생이 저한테 이메일 보내서 하소연을 하더라고. 거기 있는 아랍 학생들이 아랍의 범위 한국에 수출했다고. 웃겨가지고 자기가 틀려요. 3.1운동부터 시작해갖고 촛불 집회까지 다 얘기를 해줬는데 믿지를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니? 그러니까 되게 자책하지 마라. 잘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우리 민주주의 잘하고 있다. 우리 강팀이에요. 알겠습니다. 국가란 무엇인가 개정 심판을 들고 나타난 지식 소매상 유시민 작가와의 대담을 1부 마치고 마치겠습니다. 정봉주 전국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2, 3, 4. 전국구 오시면요. 한 줄 통신 시사 서비스가 있는데요. 매 시간 서너 번씩 시사 속보를 간단하게 전해주는 유료 서비스입니다. 신속한 정보를 요구하는 요즘 같은 때 매우 의미 있는 서비스니까요.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월 10,000원 유료 서비스입니다. 전국구 공개방송 안내입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8시 청담동 89-10 벙커에서 공개방송 있고요. 방송도 즐기시고 커피, 식사, 술도 함께 할 수 있는 목요일 저녁 8시 전국구 공개방송에 많은 참석 바랍니다. 그리고 청담동 벙커 대관문이나 하우스 웨딩, 결혼식 문의, 그리고 전국구 광고 문의는 02948-1519, 02948-1519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엄마! 가글 했는데 입에서 뭐가 나왔어! 그거 올리덴탈 체크 가글이라 그런겨. 지금 쓰고 있는 가글 사용 후 확인해 보셨나요? 무색소, 무알콜, 무계면 활성제의 올리덴탈 체크 가글은 쉽게 나온 입안의 이물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엄마! 가글 했는데 입에서 뭐가 나왔어! 그거 올리덴탈 체크 가글이라 그런겨. 지금 쓰고 있는 가글 사용 후 확인해 보셨나요? 무색소, 무알콜, 무계면 활성제의 올리덴탈 체크 가글은 쉽게 나온 입안의 이물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정봉주의 전국구. 여러분의 고마운 후원에 늘 감사합니다. 꾸준히 우리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러분의 고마운 후원 덕분입니다. 조금이라도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늘 똑같은 자세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정봉주의 전국구 후원 안내입니다. 팟빵 전국구 홈페이지 자발적 유료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정기 후원 1877-1828 1877-1828로 전화 주십시오. 항상 여러분의 후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을 좀 반영한 분위기도 그렇고 그래 손을 좀 봐서 냈고요. 초판을 이미 구입하신 분들은 절대 이 개정심판을 구입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별로 안 바뀌었나 보죠? 네, 뭐 본질적인 내용은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초판 개정판을 다 읽어본 독자로서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상당한 부분에 읽는 구조, 그러니까 문장 구조가 훨씬 매끄럽게 됐고요. 근데 최순실 얘기가 등장한다는 게 이제 결정적인 차이예요. 개정판과 초판에. 아니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미친 사람들이죠. 그걸 왜 다 읽어? 아니 이제 우리 유 작가님 온다고 전화를 해갖고 그랬더니 책 받았어? 그랬더니 받았어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이거 어제 전화했는데 이거 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 다 봤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난 이제 전 거 안 본 줄 알고 그래서 이번 거 그럼 차이를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전에 것도 봤고 이번 것도 봤어요 그러는 거야. 나는 이 책이 무지하게 많이 오거든요, 책들이. 온 책을 보는 사람을 처음 본 거야. 아니, 저는 무지하게 많이 오는 게 아니니까. 나는 깜짝 놀랐을 순간에 한 번씩 오는 거지. 아니, 유 작가님 직접 사인을 해갖고 보낸 거 아니에요? 글쎄요, 놀랬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하나 왔겠거니 하고 봤더니 딱 넘겨보니까 내 이름까지 써있고 막 그래서. 깜짝 놀랐죠. 진중권 교수는 요즘 좀 만나요, 안 만나요? 통 못 보죠. 그래요? 네. 저하고 방송을 같이 하는데, 무척 샤이하대. 오프라인에서는 좀 샤이한 편이지. 그러니까 저도 오프라인에서 만나가지고 기존의 이미지하고 달랐던 분이 대표적으로 진중권 선생하고 노회찬 대표님. 노회찬 대표님도 의외로 말씀이 없으시고 1대1로 그냥 앉아있으면. 그래요? 재미도 좀 별로 그래요. 없고. 노잼이야. 핵노잼. 핵노잼. 진짜 희한해. 근데 이제 꿀잼이라 해야 되는 이어야만 하는 순간 그때는 또 꿀잼이 되는 거지. 그게 노회찬 그렇죠. 대표의 특징이지. 진중권 교수 난 깜짝 놀랐어. 전에 이제 정치 카페 하실 때 정치 카페 마지막 회에 제가 갔었죠. 아니 마지막 회는 아니고 하여튼 껍질째 먹을 수 있는 새콤달콤 우리 농장 사과입니다. 참 자연을 생각하고 가족 생각하고 돈은 안 되지만 땅에 대한 생각,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해바라기 사과, 햇볕 맑은 사과, 그게 자연의 이치지 뭐. 새콤달콤 우리 농장 사과입니다. 아주 손톱보다 작은 크기의 알갱이, 그게 가을이 돼서 빨간 사과가 됐을 때 그렇게 해서 보낸 사과 또 맛있다는 거예요. 밭에 나가서 일하면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줘요. 받는 사람들한테도 그런 행복을 전하고 싶거든요. 사과 좋아요. 사과는 정말 좋아요. 검색창에 새콤달콤 우리 농장을 검색하세요. 풍성교 2017년 새해 선서. 하나, 풍성교를 통해 머리가 났다는 주장을 절대 신뢰한다. 둘, 눈팅만 하지 말고 풍성교를 즉시 실천한다. 셋, 반드시 풍성해진다. 풍성교 실천하여 젊은 자신감 되찾아오자. 이번에 국가란 무엇인가 개정 심판 2017년. 이게 그 초판이 언제 나온 거예요? 원판이? 2011년 3월에 초판을 냈던 건데 뭐 그때는 이제 각하 MB 각하가 있을 때여서 막 안 해야 될 일을 막 할 때였잖아요. 뭐 4대강 이런 거, 뭐 부자 감세 이런 거. 그렇죠. 그 사람 일 너무 많이 했어. 근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 나쁜 짓 한 건 별로 없어. 해야 될 일을 안 한 게 문제였지. 그래서 이게 상황이 달라져서. 이제 국가란 무엇인가 다시 써야겠다. 그래서 이게 좀, 시류에 안 맞다. 현재 상황. 거의 끝날 무렵에. 근데 거기서도 조금 이미지가
무척 막 이렇게 공격적일 줄 알았어요. 김중관 선생이요? 네. 근데 전혀 안 그렇죠. 그러더라고. 네. 우리도 끝나고 우리는 녹화를 많이 해요, 그거를. 한 4시간, 5시간 뜨는데 뜨고 나서 또 술을 또 한 4시간, 5시간 먹어. 아, 그 외부자들? 예. 네. 그러면 이제 새벽 5시까지 먹어요. 근데 진 교수는 방송이 끝나면 가. 루비 때문에 가야 돼. 루비 때문에 가야 고양이 된다고. 고양이 봐야 된다고. 애묘인들은 나 특이한 사람이야. 아니, 지금 저 노유진의 정치 카페 이후로 지금 팟캐스트에 처음 출연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네. 아니, 그때 탄핵되기 직전에 그 국회 앞에서 한번 스페셜로 공개방송. 네, 그거야. 노유진 그거 한번 한 거 빼면. 그건 번외로 하신 거고. 그것도 네. 역시 노유진이잖아요. 그렇죠. 진짜 오랜만에 나들이 하신 거네요, 그러면은? 그 원래 보면 텔레비전에도 그러잖아요. 예. 무슨 예능 프로 이런데 갑자기 배우가 나타났다. 예. 이러면 되게 그렇죠. 영화를 영화 찍었거나 아니면 한동안 좀 부진의 늪에 있다가 재기를 해서 예. 뭐 작품을 새로 한다든가 이럴 때 나오잖아. 예. 저도 이제 이 국가란 무엇인가 이 책을 개정 써서. 심판을 낸 걸 빙자해서 전국구 나들이 한번 전국구 하고. 나들이 한번 하는 거죠. 예. 봉도사도 보고 싶고 최변호사도 보고 싶고. 예. 알겠습니다. 요즘은 그 옛날 예능 스타들, 가수들 뭐 이런 사람들 복면가왕으로 많이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재기를 하고. 옛날에 뭐 마약 스캔들이나 동영상 그렇죠. 유출됐거나 그래갖고 못 중국에서 나왔던 촬영하다가 분들. 활동하다가 왜 개정판을 냈어요? 근데 진짜로 이때 그 초판 나왔을 땐 책 많이 팔렸어요? 뭐 좀 팔렸어요. 이게 참 운명이 기구한 책인데 예. 이 책을 쓴 기간은 2010년도였어요. 제가 국민참여당 대표를 하고 있을 때 그렇죠. 예. 그 와중에 도서관에서 국회 도서관에서 책을 한 100권 대출 받아가지고 그거를 뭐 기차에서 승용차에서 비행기에서 읽고 다니면서 1년 동안 그렇게 메모해서 쓴 책이 이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국가에 대해 1, 2, 3, 4. 단 하나의 정통 정치 팟캐스트 정봉재 정국구 시작하겠습니다. 장관님이 오신다는 걸 미리 좀 고지했으면 더 많이 왔을 텐데. 웬 장관? 뭐라고 불러야 돼요? 유 작가. 유 작가.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 포토블 포털. 안녕하세요. 최강욱입니다. 예. 저기 일어나는 사람들이 최강욱 팬카페예요. 3명. 이제 오늘 1명으로 줄었네. 자, 그리고 오늘 함께 하실 분. 유시민 전 장관, 유 작가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유, 예. 반갑습니다. 예. 공개 방송 모처럼 하시죠? 예. 요새 제가 뭐 밖에 잘 안 나와가지고. 예. 요즘 썰전 하시고. 그거 빼면 뭐 그 녹화하러 갈 때 월요일 빼면 예. 그냥 작업실에 일주일 내내 계속 글만 쓰시고. 글은 지금 팔이 탈이 나서 못 쓰고 책만 읽어요. 네. 글을 쓰기 위해서 읽어야 될 책. 그럼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사인은 못 해주시네? 글씨는 못 써요, 지금. 사진만 찍고. 예, 지금 자판도 못 치고. 예. 장애 등급을 신청하셔가지고 보건복지부 혜택을 좀. 일시적인 거라. 알겠습니다. 전국구 애청자분들과 진도 팽목항을 방문합니다. 2월 26일 일요일 당일치기로 다녀오는 행사인데요. 지금 거의 다 모집이 됐고요. 40명 추가로 모집합니다. 2월 26일 오전 8시 광화문에서 출발하고 회비는 3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구 홈페이지 imtv.or.kr, imtv.or.kr이나 세월호 가족지킴이 홈페이지에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구 홈페이지 imtv.or.kr에